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선 주자 여론조사 결과가 하루에도 여러 건 발표가 됩니다. 이건 최근 여론조사 응답률인데요. 4.2%, 20.4%, 13.6%, 기관마다 천차만별이죠. 그런데 응답률이 낮은 조사는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런 논란은 선거 때마다 반복돼 왔습니다. 오늘 팩트체크는 응답률과 신뢰도의 상관관계입니다. 오대영 기자, 네. 응답률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답을 했느냐 이거죠? 네, 응답률의 개념은 이겁니다. 응답자 수를요, 그러니까 전화 받고 누른 사람, 네. 그 숫자를 응답한 숫자와 무응답자 수를 합한 숫자로 나눈 다음에 100을 곱하면 네. 됩니다. 그래서 무응답자 수가 많으면 응답률이 떨어지겠죠. 반대로 응답자가 많으면 그러면 당연히 응답률은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0명에게 전화를 했다. 그런데 1,000명만 답을 했다라고 하면 10%의 응답률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뭐 20%대 응답률도 있었고 4%도 있었고, 근데 간단하게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응답률이 높을수록 믿을 만한 조사라고 여기기가 쉽잖아요.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실제로 여론조사에 들어가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응답한 숫자만 합니다. 표본이라고 네. 하죠. 네. 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누구를 지지하느냐라는 걸 묻게 됩니다. 무응답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저 위에 노란 표본, 유권자의 뜻을 잘 대표하면 신뢰 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네. 저 아래 숫자로 보면요. 응답한 1,000명, 그러니까 9,000명이 아니라 1,000명의 표본이 얼마나 중요하냐, 정확하냐라는 게 중요한 거고, 응답률은 단순히 말하면 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저 무응답자들도 결국에 선거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 텐데 이런 거를 무시를 하고 판단을 해도 되는 겁니까? 왜냐면요, 무응답한 저 9,000명을 네. 전화를 하다가 끊어버렸으면 왜 끊었는지 이런 걸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통계적으로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유권자 수를 대략 4천만 명이라고 보면 전수조사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1,000명의 표본을 뽑기 위해서 10,000명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응답률은 10%가 되겠죠. 네. 2만 명에게 물었는데 1,000명만 대답을 했다. 그러면 응답률이 5%입니다. 참고로 이건 통계에서 쓰는 그래픽이 아니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건데, 오른쪽 바깥에 저 원이 얼마나 크냐, 이것과 달리 실제로 응답한 저 노란색 원, 표본, 즉 1,000명이 저 4천만 명을 얼마나 정확하게 대변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 1,000명을 뽑아내기 위해서 10,000명에게 물었는지 20,000명에게 물었는지는 신뢰도와는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걸요,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서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만 명에게 물었는데 10,000명이 답했다. 그러면 응답률은 50%죠. 굉장히 높습니다. 네. 하지만 저 붉은색 원이 중간에서 비켜나 있습니다. 정확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4천만 명의 의사를 정확히 대변하지 않는 거죠. 네. 즉, 응답률이 높아도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론조사 신뢰도 핵심은 응답률이라는 건데 이게 기관마다 차이가 좀 있는 겁니까? 네, 기관들은요, 공통적으로 이 표본을 이런 식으로 뽑습니다. 성비로, 또 나이 순으로, 또 지역별로, 네. 유권자의 비율에 맞춰서 대입해서 뽑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는 5대5로, 연령 지역은 유권자의 숫자에 따라 나누는데, 안나경 앵커가 여론조사에 참여한다면 네. 여성이죠. 20대, 서울 또는 수도권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본에 속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오대영 기자의 경우에는 남성이고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 저쪽에 이제 포함이 되겠군요. 이렇게. 네, 30대까지요. 네. 네. 그런데요, 무작위로 이 비율을 맞추고 표본을 정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방식이 기관별로 차이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크게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 전화 면접이 있고요. 둘째, ARS 자동응답, 그리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조사도 가능합니다. 기관별로 사정에 따라 택하게 되는데, 어느 방식이 더 정확하냐는 것은 업계의 오랜 화두고 논란입니다. 네. 근데 예전에 일부 기관은 표본을 좀
인위적으로 맞춰서 여론조사가 아니라 조작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불법이 있었죠. 수사를 네.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선관위가 이 표본을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네. 그럼에도 시청자들께서 편향성에 의구심이 든다면 이 응답률이 아니라 표본이 유권자 비율처럼 잘 분포가 돼 있는지 이것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대선이 가까워지면 더 많은 조사 결과가 나올 텐데 응답률이 아니라 표본을 더 자세히 봐야겠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를 열죠. 오늘 두 개네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요. 너의 이름은 좋아요. 라고 잡아봤습니다. 예. 자, 특검이 우병우 전 수석 아들의 어떤 의경생활 특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 관련자를 불렀는데 예. 그 경위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뽑기처럼 5명을 추렸더니 그 안에 우병우 전 수석 아들이 있었고 다시 이들 중에서 이름이 좋아서 그냥 뽑아봤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우 전 수석 아들이더라. 이렇게 주장을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정말 저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가요? 예, 저희 심수미 기자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우 전 수석 아들을 원래 이제 자동차 코너링이 이건 뭐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뽑힌 걸로 알려져서 논란이 일었는데 그건 또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진술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데 예. 당시 지난해 국감 당시 발언이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코너링이 뭔지까지 말씀하신 것좀 화제가 됐었는데 예. 다시 한번 보시죠. 코너링이 굉장히 좋았고 북악 스카이웨이 길이 굉장히 코너가 많고 요철이 많습니다. 서투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요철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넘어갔고 그다음에 코너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국회에서 위증을 한 게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보자면. 근데 하여간 코너링이 좋다는 해명도 그때 좀 굉장히 논란이 됐지만 이름이 좋아서 이렇게 뽑혔다는 것도 참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차라리 코너링 좋아서 뽑혔다는 게 더 예의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모든 게 또 우연의 일치였다라고도 주장을 이 백경이가 하기도 했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군대 시절에 제 주변에 이름 예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뭐 저도 이름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예. 군대에서 아무런 특혜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해명이 지금 말이 안 된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무엇보다도 계속 진술이 바뀌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맨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혜 의혹 관련해서는 지난해 특별감찰관 조사에서는 내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누군가로부터 소개를 받았다. 그러다가 아까 보신 것처럼 코너링이 좋았다. 이번에는 이름이 좋아서 뽑았다라고 계속 바뀌고 있는데 예. 자, 최종에 5명이 올라갔다면 확률적으로 그 안에 우씨성을 가진 사람이 2명 이상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름이 좋아서 뽑은 게 아니라 이름이 눈에 띄어서 뽑은 게 아니냐는 의문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작년엔 뭐 거의 한 달 사이에 막 바뀌었 거군요. 이번에 이제 몇 달 만에 또 바꾼 건데 계속 바뀐다는 건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게 있다, 떳떳하지 못한 게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자, 두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크리스천 작품만 쓰면 되지. 잔뜩 써놨냐. 이건 내가 본 거야. 영화. 서리. 내가 시대를 앞선 생각이 현재를 달리고 있다. 지금부터 친환경을 시작한다. 프리우스 유아소스 저용. 네, 어서 오세요. 소셜 라이브. 네. 오늘은 어제가 정치 그쪽에 오늘 다시 살고. 네. 저기 사진 찍는 사람은 양 기자 왜 사진 찍지? 뭐 있어요? 거기도? 아, 영상을 또 따로 만들어요? 소셜 라이브 영상을? 아, 그래? 아, 그게 동영상 카메라구나. 네, 나는 스틸 사진 찍는 줄 알았지. 이한길 기자와 윤세민아 기자는 또 나왔네. 네, 그리고 신진 기자가 네. 나와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저희 취재를 하면서 좀 궁금했던 게 저희가 가짜 뉴스를 취재를 했지 않습니까? 어제 근데- 오늘 계속 나가고 있죠. 예, 근데 이런 가짜 뉴스가 이게 한 20, 30년 전에도 이런 식의 뉴스, 뭐 어떤 가짜 뉴스나 지라시들이 있었는지 지금은 모바일을 통해서 굉장히 아, 그런가요? 이 모바일이나 이렇게 통해서 정말 급속도로 퍼지는데 그땐 그러면 뭐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 이게 확산이 좀 됐을지 그 기억력이 때문에 좀 모르겠는데 20, 30년 전에 이런 가짜 뉴스를 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대개 지라시도 20, 30년 전에 있었나? 근데 잘 모르겠는데 있었어도 왜 그냥 예를 들면 증권가에서 좀 도는 정도 정보지라고 하죠. 예. 물론 거기도 이제 엉터리가 무척 많았지만 그래 20, 30년에도 있었던 것 같네요. 근데 이렇게 악의적이고 대단히 정치적 의도를 왜곡되게 가지고 있는 가짜 뉴스는 물론 그 당시에는 전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선거 때 서로 흑색 선전을 한다든가 그런 건 있을 수 있었겠는데 이번 거를 어떻게 봐야 될 건지 참 심각하니까 저희들도 다루고 있지만 예. 오히려 더- 결국 SNS 때문에 이런 것이 매우 유용한 디바이스이긴 한데 그죠? 도구들이긴 한데 이게 굉장히 악용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봐야 되겠죠. 예. 네, 요즘 안 그래도 취재하면서 느낀 건데 요즘 가짜뉴스의 대상이 저희 JTBC가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윤세민아 기자 출연해서도 나왔지만 보수단체 사이트에 올라온 가짜뉴스들을 보면 네. 이렇게 사장의 이름이 빨간색으로 되게 고딕체 강조해서 등장하는 경우가 많던데 예. 뉴스를 아까 진행하면서 미안해. 아까 우리 화면에도 나가긴 나갔죠. 네, 이렇게 뉴스를 실시간으로 진행하면서 그런 화면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즐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즐거움은 이상한 거고요. 즐겁지 않죠. 근데 좀 무감해졌다고 하기엔 좀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전에 어느 그 출연자가 나왔을 때 하도 악플에 시달린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건 그냥 영혼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무시해라 라고 이렇게 조언 아닌 조언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다 영혼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 말려서 들을 것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하겠죠. 그냥 넘어가도 될 문제일 수도 있는데 요즘은 하도 그것이 이제
좀 도가 좀 지나치고 시국을 좀 왜곡시키고 있어서 이거는 할 수 없이 저는 사실은 뭐 이렇게 이런 문제로 법정으로 가고 그러는 거 정말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서 여태까지도 다 그냥 넘어갔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좀 안 되겠다라는 의견들이 제 주변에서 굉장히 많았고 회사 쪽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법적 대응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하면 더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참 답답하죠. 요즘에 이런 상황이라는 게. 팔 아프겠다. 아니, 괜찮습니다. 내려놓으면 안 되나요? 여기 근데 거의 다 끝났죠 이제. 나 가도 되는 거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보겠습니다. 네. 오늘 안나경 씨한테는 아무 질문도 안 하나요? 아, 나중에 이름이 나오면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고요. 네. 수고들 하세요. 네, 저쪽으로 보고. 할까? 내가. 네. 앞으로? 내가 먼저 스타트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 사회부 소셜 라이브, 페이스북 라이브 진행하게 된 사회부 탐사팀의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네, 사회부 기동팀의 신진 기자입니다. 네, 저는 탐사팀의 이한길 기자입니다. 네, 먼저 항상 그렇듯이 키워드를 좀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제일 먼저는 카톡방이죠. 근데 이게 카톡방이라고 정한 이유가 저희가 뉴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요즘에 이런 카톡방이나 뭐 네이버 밴드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뭐 애국 혹은 뭐 어떤 뭐 태극기 이런 키워드로 쳐보시면 오픈 카톡방이나 밴드가 정말 뭐 몇십 개씩 뜨고요. 그 안에서도 또 뭐 채팅방이 또 따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주일 넘게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방도 충분히 많으니까요. 열려 있는 방들이. 그래서 그 지켜본 결과 이제 오늘 보도해드린 그런 기사가 나오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조금 먼저 제가 소개를 드려보면 여기를 직접 취재한 신진 기자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네. 이게 이제 가짜뉴스의 이제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제목이 그랬어요. 세계 유수 석학들이 우리 탄핵 정국을 굉장히 이제 우려한다라면서 보시면은 네. 이게 정말 기사의 형태를 잘 갖췄더라고요. 어떤 온라인에 올라오는 기사들의 네. 전형적인 형태를. 그래서 누가 보면 정말 그런 걸로 보이는데 근데 여기 이제 인터뷰가 2개가 나와요. 세계 유수의 석학이라고 해서 정말 그들이 나오는데 보시면 미국 스탠포드대 국제정치학 겸임 교수이자 락한 국제안보연구소를 맡고 있는 시몬 리트나 소장. 그래서 저희가 이 기관과 이 이름들을 검색을 해보고 사이트에 들어가 보고 후배를 통해서 스탠포드대 이제 재학 중인 학생에게 물어도 보고 했으나 이런 이름도 없고 어떤 그런 이제 허위의 사실인 걸로 밝혀졌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럼 인터뷰를 했냐라고 보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 탄핵의 흐름은 괴이하고 음험하다. 북한과 중국의 힘을 의지한 세력이 벌리는 파워게임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친박 단체들이 주장하는 이게 어떤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 이적 단체들이다라고 하는 그 논리랑 똑같은 얘기를 이 시몬 교수님이라는 네. 허위의 실제로 분께서 굉장히 있을 법한 또 그쵸. 이름이기도 하고 예. 또 스탠포드대라고 하면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다 보니 진짜 그렇구나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예, 저희가 찾아본 바로는 그러했고요. 이 외에도 뭐 프랑스 제논대학의 무슨 장자크 뭐 교수 이런 분들도 이제 등장을 하셨습니다. 역시 저희가 확인해본 바로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네. 실존 인물이 아니라 거의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라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야당 그 국회의원들에 대한 그런 지금 대선 주자들에 대한 이런 비방인데요. 이제 이건 특히 이제 급히 공유해달라. 아까 선배께서 말씀하시면 이렇게 이제 독려를 하는 얘기가 나오고 또 이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하는데
북한과 중국의 특수부대를 이용해서 전복을 하려고 하고 거기에는 민노총이나 정교조 이런 단체들이 통합을 해 있다. 그래서 제2의 5.18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긴급하다. 지금 이런 상태니까 계엄령을 선포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네, 나왔어요. 이 방에서는.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요거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초긴급이에요. 역시 긴급하다. 굉장히 화난 표정의 이모티콘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면서 되게 급해 보여요. 네, 빨리 전파하라는 예.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이 내용이 아직 그러니까 링크를 열면 아시겠지만 신진 기자가 설명해 주시면 이게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 예. 이 내용을 보면은 실제 CNN 뉴스가 나와요. 근데 밑에 보면은 자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뉴스에 대한 핵심적인 자막이 그 자막이 조금씩 왜곡이 됐어요. 예를 들어 그 해외 어떤 전문가는 대한민국의 그 이런 어지러운 전국을 이용해서 북한이 그걸 이용하려 한다는 멘트를 해요. 그럼 그 자막엔 한국어로 뭐가 달리냐면 북한이 촛불 집회를 이용해 대한민국을 도발하려 한다. 그러면서 촛불 집회는 거기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는데 촛불 집회 참가자들을 폄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뉴스 꼭지가 끝난 뒤에는 자체 제작한 그런 화면들이 나오면서 예를 들어 북한 무슨 어떤 단체의 깃발이 세월호 리본 모양과 촛불 모양을 이렇게 결합한 거다. 너 이걸 알고 있었냐? 다 종북 세력들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걸 짝 있게 하고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걸 알 수 그것도 있습니다. 역시 CNN에서 보도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뒤에 붙여서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네.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방금 전에 뉴스룸 저희 출연에서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려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요거를 이제 카톡으로 온 건데 클릭해보면 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가짜 뉴스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촛불 집회에 중국인 유학생 6만 명이 투입됐다. 그리고 박사모 일당을 나눠주는 동영상은 주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조작된 것이다. 이런 헤드라인처럼 나와서 사실 잘 보시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트럼프와 3분간 통화 그리고 반기문 당시에 그 대선 주자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는 진짜 뉴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짜 뉴스 사이사이에 가짜 뉴스를 포함을 시키면서 이 모두 전체가 진짜다 이렇게 믿게끔 만드는 그런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교묘하게 퍼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걸 그냥 만약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쭉 듣거나 쭉 보면은 전부 다 진짜 뉴스처럼 느낄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런 걸 노리고 만들었다고 보이는 그런 또 굉장히 이 형식 자체도 그 방송 뉴스에서 쓰는 그런 헤드라인, 그 오늘의 주요 뉴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굉장히 형식도 많이 따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야근 철야 근무를 하면서 제보를 받잖아요. 그럼 제보 전화에 이런 거에 대한 문의가 최근 되게 많이 해요. 내가 이런 뉴스를 봤는데 진짜 아니냐. 정말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뉴스룸에서는 다른 보도를 한다. 그걸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시고 또 이거 보면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서 약간 전문가가 만든 것 같은 네. 예. 어떤 영상 편집 기술이나 아니면은 이런 틀을 만들 수 있는 컴퓨터를 잘 다루는 굉장히 능숙한 솜씨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퀄리티들로 점점 진화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 거고요. 두 번째 키워드 말씀드리면 공유가 애국이다.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이것도 역시 신진 기자가 이 단톡방 내용 관련돼 있기 때문에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거는 아까 보시다시피 어떤 지라시 글이나 가짜 뉴스나 링크 밑에 달려있던 문구예요. 한번 이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공유도 큰 애국입니다 하면서 하트가 그려져 있어요. 이건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어떤 노래를 만들어서 공유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내용이랑 별개로 이런 문구들이 다 달려요. 그리고 굉장히 독려를 하고 우리가 비록 매번 태극기 집회에 나갈 수는 없지만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애국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동조를 하는 그 방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그래서 비슷한 예로는 또 이제 이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퍼나르자 이런 문구도 굉장히 흔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조직적이고 그리고 또 이런 SNS의 특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겨냥을 해서 만들어졌고 그걸 실제로도 굉장히 파급력이 크고 일반 퍼져나간다. 왜냐면 제가 한 뭐 3-4개 이상의 어떤 밴드나 카톡방에서 이 글을 똑같이 봐요. 그러니까 삽시간에 그 시간대에 하나 나오면 그걸 전체에 뿌리는 건데 그런 카톡방이나 팬들 같은 단체 카톡방이 정말 수십 개 있기 때문에 파급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는 어떤 단체는 뭐 1000명이 넘게도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예. 거기 들어있는 사람이 본인의 어떤 개인 지인이나 아니면 뭐 회사 카톡이나 뭐 아니면 주변의 어떤 또래 집단의 이런 카톡방에 한 건씩만 올려도 만약에 1000명이 들어있는 카톡방이라면 쉽게 말해 1000건이 공유되고 또 1000건이 공유되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공유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신진 기자가 3-4개 방에서 동시에 이런 뉴스들이 뜬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시차는 어느 정도 나나요? 거의 동시에 올라오나요? 아니면? 저희가 이거를 뭐 동시에 열어보진 않았는데 오전 안에 예를 들어 그러니까 몇 시간 안에 제가 보는 그 밴드나 카톡방들 보면 예를 들어 1시간에 100개 이상의 내용물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게 다 어떤 지라시는 아니지만 그중에 상당 부분은 이런 내용인데 여러 개 가입을 해놓고 또 중심적으로 돌리는 분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방장분들이나 뭐 카톡방에 그 카톡방을 처음 만드신 분들은 이거를 굉장히 바로 보내고 딴 데도 뿌리세요 하고 본인들도 곳곳에 뿌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퍼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조직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또 퍼나른다는 사실을 굉장히 또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표현은 아까 제가 출연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퍼날라라 이런 표현이 굉장히 약간 뭐 웃을 일은 아니지만 저는 약간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어느 정도로 이걸 퍼날라야 과연 손가락이 아플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다음 키워드로 잠시 넘어가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런 가짜뉴스나 지라시들이 이제 카톡을 통해서 옮겨가고 있는데 다만 그 외에도 저희가 흔히 소셜미디어라고 부르는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취재한 리포트 중에 보면은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다라는 가짜뉴스가 있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버즈서머라고 해서 그 특정 기사나 링크가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구글 플러스에서 얼마나 링크됐는지를 보여주는 사이트인데요. 트럼프가 탄핵에 반대했다는 기사 같은 경우에는 약 1,500건 정도가 공유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친구가 한 사람당 뭐 20명 정도만 된다고 해도 1,500명이 공유를 하면 약 3만 명에게 도달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런 카카오톡 외에도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구글 플러스 이런 것들이 점점 그러니까 가짜뉴스를 전달하는 통로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온라인에서 뭐 몇 건이 공유되는지까지 다 집계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오늘 분석해본 결과 정말 뭐 수만 건 혹은 이제 뭐 집계된 것은 수만 건이지만 말씀하셨듯이 그게 이제 친구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면 공유되는 거를 포함하면 정말 수만 건 또 수십만 건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인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지만 이런 온라인에서 쉽게 말해 판을 치는 가짜 뉴스들이 설 연휴를 기점으로 오프라인으로도 나왔다. 이런 뉴스를 어제 뉴스룸을 통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먼저 사진을 보시면 이한기 기자가 굉장히 많이 취재를 한 부분인데 이게 어디에 있는 사진이었죠? 네, 이게 충북 청주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의 사진입니다. 우편함에 이렇게 신문으로 보이는 인쇄물이 다 꽂혀 있는데요. 이게 보면 이제 보수 인터넷 매체들이 만든 가짜 뉴스입니다. 제가 지금 실물을 들고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미디어워치를 비롯해서 이제 녹화들배 그리고 뉴스타운 이런 매체들이 이제 주로 이제 신문 호외 형식으로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 단체들의 주장에 의하면 약 300만 부가 발행이 됐는데요. 300만 부라고 하면 우리나라 3대 일간지의 하루 발행 부수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 되는 겁니다. 네, 생긴 것만 봐도 굉장히 진짜 실제 신문처럼 보이기 때문에 언뜻 보면은 저도 이렇게 그 아파트에 저희가 어제 뭐 리포트에도 보여드렸지만 아파트 집집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이런 미디어워치를 비롯한 이 호외들이 배달이 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언뜻 보면 정말 매일 아침에 받아보는 그 신문과
도저히 이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읽어보지 않는 이상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비슷하고 모양도 신문이랑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제보 사이트에 지난 설 연휴에 이런 호외 형식의 인쇄물이 아파트에 도착했다는 제보들이 쏟아졌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충북 청주를 비롯해서 강원도 원주, 대전, 부산 이런 곳에서도 이런 인쇄물이 발견됐다고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모니터링을 해본 그 밴드나 카톡에서도 이 신문을 나르자 예를 들어서 이게 보통 대한문이나 시청 앞에 최초로 배달이 돼요. 그 인쇄소를 통해서. 그러면 여기서 몇백 부씩 가지고 가서 배달을 하기도 하고 지방에는 또 택배를 보내줘요.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 내가 이거 봉사하고 싶다 하면은 그쪽 지부장에게 전화를 해서 택배를 가져가서 또 배달을 한 후기를 또 공유를 합니다. 근데 공유를 하는데 이런 얘기가 많아요. 주민분들 일부 중에 반발을 해서 배달을 잘 하지 못했지만 꿋꿋이 했다. 뭐 어떤 다툼까지도 일어날 뻔 했지만 이제 애국을 위해서 했다. 그런데 경비 아저씨는 본인을 제재하지 않더라. 그 말인 즉슨 경비 아저씨는 말없이 응원을 해준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오고 가고요. 그러고 좀 약간 섬뜩했던 거는 예를 들어서 이걸 배달을 했을 때 어떤 배달을 받은 주민께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셨다라고 하면 신상을 굉장히 자세히 적어요. 무슨 아파트에 누구누구는 좌파다. 그러니까 그쪽에는 연탄 하나도 배달하지 말고 뭔가 그 주민들에게 알리는 거죠. 굉장히 그런 식으로 또 그 방에서는 활발히 위협을 얘기가 느낄 수도 있겠군요.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주민들 입장에선 참 달갑지는 않은 유인물일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짜뉴스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인쇄물 형태로 나오는 현상을 저희가 설명해 드렸는데 사실 가짜뉴스를 콘텐츠라고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짜뉴스의 내용도 상당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되게 그냥 지라시 형식의 단순한 글이었다면은 이제는 사진이 더해지고 동영상이 더해지고 그래픽이 더해지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가짜뉴스도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는. 네, 아까 뉴스룸에서도 설명해드렸지만 사실 이런 호외 형태로 나오는 것도 굉장히 진화한 형태의 가짜 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온라인상의 기존의 어떤 가짜 뉴스들은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허위 조작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형태만 봐도 그냥 이것은 단순히 누가 만든 가짜 글들을 퍼나른 것이다 이렇게 보였던 것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신문 한 사면 신문처럼 이렇게 제작이 되기도 하고 또 아까 맨 처음에 신진 기자가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가짜 뉴스가 어떤 바이라인이라고 하죠. 기자의 이름이나 어떤 지역 소속까지 명확히 달고 또 이제 글씨체나 이제 그 기사를 제작하는 그 어투가 기사에 쓰는 듯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진짜 가짜 뉴스냐 진짜 뉴스냐를 구분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콘텐츠도 진화하고 있고 형식도 발전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가짜 뉴스들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좀 궁금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신진 기자 취재하면서 좀 알게 된 내용들이 있나요? 일단 저는 이제 취재 중이기도 한데 지금 보시면 여기 뉴스타운이라든지 노컷일베라든지 이런 매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매체들에 접촉도 해보고 했는데 이게 저희가 처음에 궁금증은 300만 부라고 하면 도대체 그게 어디서 인쇄가 되고 자금은 어디서 났느냐. 지금 뚜렷하게 그렇진 않지만 어디 인쇄소에게 제가 연락을 해본 결과 인쇄소에서는 원래는 몇백 부 정도만 찍으려고 했는데 이 신문을 찍는 거를 알게 된 탄기국 그러니까 그 탄핵을 반대하는 그쪽에서 우리 이번에 이거를 호외로 뿌려야겠다 이번 집회 때 더 많이 찍어달라라고 전화를 했대요. 연락이 왔대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 추가 자금은 또 거기서 이제 된다고 부담을 했다고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원고 자체를 온라인 사이트에서 원고만 제공을 해주면 그냥 그거를 해당 그 윤정기가 그 신문 윤정기를 뽑을 수 있는 윤정기가 있는 회사에서 그 원고를 그냥 단순히 뽑아주는 작업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네. 신진 기자는 이제 인쇄를 맡은 인쇄소 쪽을 취재하고 저는 이제 이 뉴스를 제작하는 언론사들을 찾아가 봤는데요. 대부분이 어떤 소규모 인터넷 언론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그 언론사 중 한 곳의 대표와 통화를 했었는데 이제 자기들은 중립적인 뉴스만 쓴다.
모든 사람들의 고개가 왼쪽으로, 그러니까 좌파 쪽으로 돌아가 있으니까 우리가 가운데를 써도 사람들 눈에는 오른쪽으로 보이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막상 이런 매체들의 어떤 발행인이나 편집인 주필들을 보면 대부분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단체 인사들이나 혹은 그걸 넘어서 극우 성향의 인사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립적인 매체라고 보기는 좀 힘든 곳들이 많았던 거죠. 네, 다음 키워드에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 포함이 돼 있는데요. 이런 300만 부, 그들이 주장하는 이제 300만 부에 달하는 이런 호혜를 찍은 돈이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가 사실은 앞으로도 이제 취재를 할 부분이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요. 신진 기자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 인쇄소에 그 탄기국이라는 탄핵 반대 그 단체에서 인쇄 비용을 냈다고 하는데 그 이한길 기자가 아까 말씀드린 그 한 매체의 대표랑 통화했을 때도 비용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저희가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저희가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이제 그 언론사 대표는 자비와 그리고 이제 집회에서 모이는 어떤 집회 참가자들의 성금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대략 300만 부를 찍는데 어느 정도가 드는지를 계산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디자인별 편집비를 제외하면 인쇄비가 한 부당 27원이 들고요. 그리고 배송, 집 앞까지 배달하는 데는 한 부당 40원이 듭니다. 그러면은 약 300만 부를 찍으면은 2억 원이 드는 셈인데요. 사실 이게 적지 않은 돈인데 단순히 자비나 성금만으로 마련이 되는지에 대한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제 한겨레 신문이 이제 정경련이 최근 3년간 보수단체들에게 어떻게 지원해 왔는지 그 내역을 입수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2013년부터 15년까지 정경련이 이제 미디어워치에 이번에 호혜를 뿌린 언론사 중에 한 곳이죠. 여기에다 3년간 5천만 원을 지원했다는 계좌 내역이 드러났습니다. 5천만 원이면은 미디어워치 1년 구독료가 5만 원이니까 약 1000부 정도를 구독한 셈인데요. 이것을 단순히 지원이 아닌 구독이라고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조작 영상이라는 마지막 키워드인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우리 탐사팀의 이한길 기자가 또 마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최근에 가짜 뉴스는 특히 저희 JTBC 보도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최근에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법적 분쟁에 들어왔던 그 태블릿 관련 보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설 연휴 때 이제 잠시만. 네. 설 연휴 때 뿌려진 호혜 중에 보면 보이시나요?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탐사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전후로 오랜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미용 시술을 받아왔다는 보도를 지난해 12월 20일에 했는데요. 이 보도가 조작이라고 밝혀졌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여기 보시면 뭐 3D, 2D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동원하여 영상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매우 단정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도를 한 저희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사용한 소스는 영상이 아니라 사진이고요. 그리고 청와대의 대통령을 촬영하는 모든 사진은 청와대 사진기자단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저희는 청와대 사진기자단 원본을 그대로 사용했는데 여기 담긴 이런 사진들이죠. 네. 저희가 직접 찍은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청와대 사진기자단이 찍어서 그 올려놓은 사진을 저희가 제공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애초에 이 원본 자체에 어떤 손을 대거나 조작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세월호 엿새 뒤인 2014년 6월 21일 이제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회, 저희는 흔히 기자들은 대수비라고 하는데요. 대수비 회의 사진입니다. 이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이 바로 이 가짜뉴스에서 저희가 조작했다고 말하는 사진과 같은 사진인데요. 저희가 이 사진을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참고로 이 사진은 제가 방금 사진 원본을 그대로 가져왔고 어떠한 손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왼쪽 턱 부분을 확대해보면 여기 이렇게 주사 바늘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날 다른 사진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이 사진도 보시면 이쪽에 바늘 자국이 선명하게 보이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진도 보시면은 여기 주사 바늘 자국이 매우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한 장의 사진에만 이 자국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장의 사진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요. 저희가 당시 보도를 위해서 성형외과 전문의 6명에게 물어봤는데
시술의 종류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지만 이것이 미용 시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6명 모두 확실히 미용 시술로 보인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짜 뉴스들이 마치 신문 형식을 빌어서 신문 호외 형식을 빌어서 진짜 뉴스처럼 보도되지만 이 가운데는 실제로 방금 사례에서 보듯이 전혀 근거 없는 주장도 상당수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쭤볼 게 있는데 선배, 저도 이 노코딜베를 보면서 저희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조작이라고 주장을 하는지 읽어보면서 조금 이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또 한편으로 굉장히 또 지라시가 발전을 하듯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전문적으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정말 그럴듯하게 이걸 보면은 24프레임으로 뭐 영상을 분해를 한다든지 네. 이런 식의 뭔가 이제 작정을 하고 굉장히 영상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예. 있는 사람이 쓴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프레임 분석 작업을 거쳤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굉장히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서 의혹을 제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 글을 다 써놨는데요. 특히 근데 약간 이게 가짜뉴스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은 고의적으로 대통령 피부에 타인의 피부를 합성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영상이 아니라 사진, 그 원본을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띄워놓고 기사를 썼기 때문에 그 사진에 대통령의 피부가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를 마치 이식하는 것처럼 요 부분만 떼서 썼다라는 것은 굉장히 언뜻 듣기에는 전혀 이제 설득력이 없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JTBC 기자인 걸 떠나서 그냥 단순히 기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실이 확인됐다, 밝혀졌다라고 표현을 하려면 매우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 명확한 소스가 있다거나 뭐 정부 당국이나 수사 당국의 발표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면 저희는 밝혀졌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기사는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실명 소스나 어떤 자세한 분석 방식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단순히 밝혀졌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 사안을 정확히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사실로 믿을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랑 오늘에 이어서 가짜 뉴스에 대해서 뉴스룸에서 연속으로 보도를 해드리고 지금 이제 페이스북 라이브까지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아까 뭐 저희 앵커도 말씀을 하시고 저희 기자들도 반복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이제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뭐 신진 기자가 얘기했듯이 정말로 헷갈리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가짜 뉴스를 계속 또 취재를 해서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명확하게 시청자들께서 구분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기사를 쓰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마 기사를 보실 때 가짜 뉴스와 실제 뉴스를 구분하는 방법을 이제 다들 조금씩 알게 되실 것 같아요. 이제 뭐 출처를 확실히 본다거나 기자의 이름과 이메일을 확인을 한다거나 그런 걸 좀 거치시면 진짜 정보와 아닌 정보를 좀 서로 조금은 좀 거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예를 들어 저희도 그렇지만 뭐 해명에 대한 그런 방송도 실제로 뉴스로 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근데 저희 주변에서는 그걸 잘 안 보시고 이런 뉴스들이 있는데 너네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그 링크를 이제 다 보내드리곤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걸러내시면은 좀 혼란을 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소셜 스토리, 소셜 라이브는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